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중국 경제 관련 자료들, 이걸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수십 년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엄청난 성장에서 지금의 뉴노멀까지 이 거대한 전환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게 또 여러분께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살펴보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중국 경제하면 역시 그 1979년 개혁 개방 이후의 성장이죠. 정말 눈부셨습니다. 자료들을 쭉 보니까 1983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0%가 넘었어요. 이게 보통 성장이 아니죠. 2010년에는 세계 최대 산업 생산국이 됐고요. 진짜 잠자던 용이 깨어난 듯 했어요. 물론 그 배경에는 높은 저축률이나 외국인 투자가 있었고,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게 결정적이었죠. 맞아요. 그 WTO 가입으로 관세도 확 낮아지고 시장이 열리면서 뭐랄까 세계 경제랑 제대로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세계의 공장이 된 건데, 근데 그 세계의 공장 모델이 영원할 수는 없었겠죠. 2010년대 들어서면서 성장세가 좀 꺾이기 시작했고 2015년엔 6.9%, 작년엔 5.2% 이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 뉴노멀 시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속도만 느려진 게 아니라 뭔가 구조적인 변화, 체질 개선 요구 이런 걸로 봐야 할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과거의 그 투자 수출 중심 모델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실제로 자료에서도 보면 GDP 내에서 서비스업 비중 있잖아요. 이게 제조업 비중을 넘어선 지 꽤 됐어요. 2015년 이후로는 계속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시진핑 시대의 핵심 경제 전략, 바로 쌍순환입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외부 환경 변화에 좀 덜 흔들리게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소비 중심으로 경제 엔진을 바꾸겠다. 이런 시도죠. 미중 갈등이나 팬데믹 같은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 성격도 있고요. 네. 하지만 그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보내주신 자료들 여기저기서 좀 경고음 같은 게 들리거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이게 또 지방정부 부채 문제랑 막 얽혀 있잖아요.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2021년 말부터 계속 하락세고 특히 중소도시들이 좀 심각하죠. 작년 상반기만 해도 부동산 투자가 거의 8% 가까이 줄었다. 이런 데이터도 있고요. 8%나요? 와. 네. 근데 이 부동산 침체가 지방정부 재정에는 정말 직격탄입니다. 왜냐면 지방정부들이 소위 그 LGFV 들어보셨죠?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이걸 통해서 좀 우회적으로 막대한 빚을 내서 인프라 투자 같은 데 많이 썼거든요. 그 숨겨진 부채요? 그렇죠. 이게 부동산 시장하고 아주 깊게 엮여 있어요. IMF 추산을 보면 2022년 기준으로 공식 부채 말고 이 숨겨진 부채가 GDP의 거의 절반, 48%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부동산이 흔들리면 이게 그냥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작년 9월 기준으로 총 부채가 약 44조 7천억 위안에 달한다, 이런 통계도 있었고요. 와, 44조 위안.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다가 아니죠. 소비 회복도 생각보다 더디고요. 작년 그 새해 연휴 때 보면 여행객 수는 늘었는데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썼다는 거잖아요. 소비 증가율이 5.6% 정도에 그쳤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미래가 좀 불안하니까 지갑을 닫고 저축만 늘리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요. 그렇죠. 여기에 또 인구 문제까지 정말 첩첩산중인데요. 2년 연속 인구가 줄었고 작년 신생아 수는 역대 최저인 92만 명이라고 하고요. 청년 실업률은 작년 6월에 막 21% 넘기기도 했었죠. 과거의 그 인구 보너스 효과가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동산, 부채, 소비 부진, 인구 감소. 여기에 또 미중 갈등 심화로 외부 압박까지 받고 있죠. 미국의 관세 장벽이라든가 특히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제재는 중국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고요. 네. 정말 복합적인 도전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그럼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중국 정부는 이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라는 구호를 내걸었어요. 이걸 통해서 기술 혁신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AI나 양자 기술, 바이오 제조 같은 첨단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서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이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이런 거죠. 아, 기술 자립이군요. 네. 동시에 당연히 내수 활성화도 중요하니까 소득 증대나 사회보장 강화 같은 정책도 펴고 있고요. 부동산이나 부채 문제는 이게 한 번에 터지면 안 되니까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을 유도하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공동부요라는 기치 아래서 소득 불균형 문제도 좀 완화하려고 하고요. 2021년 진위계수가 0.7을 넘었다는 분석도 있었으니까요. 네, 그럼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떤가요? 국제기구들은 대체로 2024년, 2025년에 한 4%대 중반 성장, 이 정도로 예상하던데 연착륙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지금 가장 큰 질문이죠. 연착륙이냐 아니면 경착륙이냐. 중국의 그 거대한 내수 시장 잠재력이나 정부의 어떤 강력한 통제력, 이런 건 분명 무시 못할 강점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채, 인구 구조, 또 미중 갈등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 이걸 제대로 해결 못하면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과거 같은 그런 초고속 성장은 이제 어렵다고 봐야겠지만 중국의 그 덩치를 생각하면 4%대 성장도 세계 경제에는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결국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아주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중국 경제는 이제 고속 성장의 시대를 확실히 뒤로하고 내수와 기술 혁신을 두 축으로 하는 중속 성장, 이른바 뉴노멀 시대로 본격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동산, 부채, 인구, 그리고 미중 갈등이라는 이 거대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정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 문제들은 개별적인 게 아니라 서로 아주 깊숙이 얽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침체가 지방 부채 위기를 키우고 동시에 소비 심리까지 위축시키는 시기죠. 또 미중 갈등은 기술 자립을 막 재촉하지만 동시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방정식을 푸는 그 과정 자체가 앞으로 중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외에 여러분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볼까 합니다. 자료에서 중국이 미국의 기술 제재에 맞서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강조하면서 기술 자립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AI, 양자 컴퓨팅, 바이오 제조 같은 특정 첨단 분야에 대한 이런 집중적인 투자가 향후 한 10년 동안 중국 경제는 물론이고요. 이 글로벌 기술 지형이나 공급망 전체를 혹시 어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재편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이 강제된 혁신 드라이브가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의존성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우리가 예상 못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